할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할머니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 이사 준비하고 있어.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바다 보이는 작은 집 하나 샀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유럽 여행 다녀온 사이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그리고 말이야, 이 집 내가 팔았다.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2살 김미경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정년 퇴직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평범한 할머니로 지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퇴직 후 아들 동현이와 며느리 유진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지후, 손녀 서연이와 함께 사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제 하루 일과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청소와 빨래를 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공부방에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하며 용돈을 벌었어요. 사실 퇴직 후에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으니 아이들 가르치는 건 자신 있었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싫어했는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매일 문제집을 풀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비록 월 30만 원 정도의 작은 수입이었지만 제 경험과 지식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후와 서연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진로 상담까지 해줬어요. 40년간 쌓인 교육 노하우를 총동원해서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후와 서연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더욱 그랬어요. 명절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친척들이 왔을 때 역시 선생님이 해주신 음식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아들 동현이도 그때는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유진이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제 친구들이 와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 30분에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어머니, 세탁기 쓰실 때 저희 옷이랑 따로 돌려주세요. 섞이면 좀.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TV 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소리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볼 때는 소리를 한참 키워놓고 보면서요. 어머니, 냉장고에 어머니 음식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저희 음식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김치를 담그거나 밑반찬을 미리 해놓으면 자리를 차지한다고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사온 각종 요구르트나 음료수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서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일찍 움직이시지 마세요. 저희 잠이 깨요. 평생 새벽 기상이 몸에 밴 저에게는 정말 황당한 소리였어요. 가족들을 위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건데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다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손녀 서연이의 학습 방법에 대해 조언을 했을 때였어요. 서연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더 쉬워. 할머니가 40년간 아이들 가르친 경험으로는 아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교육 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40년간 교육 현장에서 쌓은 저희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마치 제가 구식 교육 방식만 알고 있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디스크로 쓰러져 입원했을 때였어요. 40년 교직 생활로 혹사당한 목과 허리 때문이었죠. 사실 그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아팠어요. 40년간 칠판 앞에 서서 수업하고 학생들 숙제를 검사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퇴직 후에도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손자 손녀들 숙제를 봐주느라 계속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면서도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아악!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아침 준비를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침 늦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 학교 늦겠어요. 저는 겨우겨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허리를 곧게 펼 수가 없어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부엌 일을 했죠. 그날 오후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해서 칠판에 문제를 써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악!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선생님 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MRI 촬영 결과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계속 방치하시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편찮으시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죠? 38도 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에서 링게를 맞고 있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녁 준비가 걱정이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당분간은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럼 생활비가 더 많이 들겠네요. 언제 수술한다고 하셨죠? 다음 주 월요일에. 얼마나 입원하셔야 한대요? 한 달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때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한 달 동안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다들 바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뎠어요. 옆 병실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온 가족이 교대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하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태어난 그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왔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러게.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여행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아이들 교육 방침도 다르고, 40년 교사하셨다고 자꾸 본인 방식을 고집하시고,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손자 지우가 수학을 어려워할 때 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손녀 서연이가 일기 쓰기를 힘들어할 때 소재를 제안해 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생일날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고, 아플 때 죽 끓여주고, 시험 기간에 간식 준비해 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그리고 요즘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아이들도 이제 컸으니까 굳이 할머니가 없어도.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어머니 연금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에게 짐이었던 거예요. 자유를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던 거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는 거잖아요. 그러게. 혹시 어머니가 미리 명의 이전을 해주시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도 있고 결국 집 욕심이었어요. 요양원 보내자고 하면서도 제 집은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 한숨 못 잤어요. 수술로 인한 신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바로 다음 주였어요. 동현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유럽 여행 가려고 해요. 14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다 돌아볼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엄마, 2주 동안 집 비우는 거니까 방범도 신경 써주시고 화분들도 물 주시고 제가 가족여행에서 제외되는 것도 서러운데 집 지킴이 역할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저희 없는 동안 친구들이나 친척들 부르지 마세요. 집에 사람들 드나들면 좀 그렇잖아요. 심지어 제 친구들도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 친구 경미가 몇 번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는데 며느리 눈치 때문에 번번이 거절했어요. 경미야, 미안해. 집이 좀 불편해서. 밖에서 만나자. 50년 지기 친구인데도 제 집에 초대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면 집이 시끄러워서 라고 은근히 싫어하는 티를 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하며 지르는 소리는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TV 채널권도 없었어요. 제가 교육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도 아이들이 만화를 본다고 하면 무조건 양보해야 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먼저 봤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래. 할머니는 나중에 봐도 돼. 항상 나중이었어요. 제 삶은 항상 뒷순이었어요. 좋아.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가족여행에서도 제외시키면서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을지. 아들 가족이 유럽으로 떠나는 그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40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이 집은 제가 40년간 교사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샀는지 아세요? 1990년대 초반 동현이가 중학생일 때였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동현이와 저만 남게 되었거든요. 당시 전세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교사 월급만으로는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는데 집까지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학기 중이나 방학 따질 거 없이 방과 후 수업을 도맡아 했고 다른 선생님들이 꺼리는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힘든 보직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방학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제주나 해외에서 한 달살이하며 여유롭게 보낼 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동현이를 챙겨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을 하고 동현이 숙제나 과제를 봐주곤 했어요. 항상 밤 12시가 넘어야 제 일과가 끝났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다음 주 수업 준비.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어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든 게 제 피와 땀으로 이뤄낸 거였어요. 동현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비용,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두 제가 마련해 줬어요.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다행히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크면서 방을 따로 마련해주고 싶어서 큰 집을 찾아다녔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데다 금매라 마음에 쏙 든다며 잔금도 빨리 치르고 이사 오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아들 가족이 유럽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파리가 정말 예뻤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죠.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준비야.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내일 아침에. 동현이와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가족여행 간다고 했을 때부터 계획했어. 그리고 말이야, 이 집. 내가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2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는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너희도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유진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뭐였어? 나한테 빨래 따로 하라고, 청소 매일 하라고, 저녁 6시 30분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40년간 교사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동현이 키우면서 쉬지 않고 힘든 업무 도맡아 하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유진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유진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동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 나간다.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라.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 금요일이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유진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유진이 친정 있잖아. 나도 70 넘어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자 손녀가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 진짜 강릉으로 가요? 흥. 그때 유진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 동현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현이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판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판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강릉에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2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트럭 한 대로는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강릉에 도착해서 새 집 열쇠를 받았을 때의 기분이란. 정말 내 집이야.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작지만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옆에 사는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 얹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재래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강릉에 온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 동현이가 찾아왔어요.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차를 끓여주며 들어보니 유진이 친정에서 살고 있는데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유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매일 후회해요.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동현아,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할 거야.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동현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동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밥 2그릇을 순식간에 먹었어요. 동현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존하려고 하지 마. 지금은 강릉에 온 지 8개월이 됐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동현이는 이제 주 1회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엔 손자 지우가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김미경으로 살자.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미경으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